천명그룹의 회의실은 언제나 그랬듯 얼음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차진우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완벽했다.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수트, 상대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판단력.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경외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그룹의 총수 자리에 올라 거침없는 M&A와 과감한 투자로 천명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살아있는 신화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균열을 알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모든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의 차가 도착한 곳은 성처럼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저택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자신을 맞이하는 고용인들에게 물었다. 별이는 그의 목소리에는 회사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희미한 불안과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의 딸, 5살 차별. 별은 2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끔찍한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후 아이의 세상은 완벽한 침묵 속에 갇혀버렸다. 진우는 딸의 놀이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세상의 모든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별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오직 검은색 크레용 하나로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진우는 수천만 원짜리 수트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딸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우리 별이, 아빠 왔는데 오늘은 뭘 그리고 있을까? 별은 대답 대신 그림을 아빠에게 보여주었다. 스케치북에는 온통 검은색의 혼란스러운 선들, 그리고 그 안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자동차 한 대가 그려져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이 딸과의 유일한 대화 방식이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그였지만 정작 딸의 상처 하나 어루만져 주지 못하는 무력한 아빠. 그는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의 무게에 매일 밤 잠을 설쳤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은 상가 건물 3층, 하나의 색깔 정원이라는 작은 미술 치료실 안은 진우의 저택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색채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오후 하나, 그녀는 이 작은 공간의 주인이자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치료해주는 미술치료사였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녀의 통장은 늘 비어 있었다. 비싼 임대료와 재료비를 감당하기에는 그녀의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막 마지막 수업을 마친 참이었다.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아이의 손을 잡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슬픈 건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봐, 여기에 노란색을 조금만 더 하면 어두운 밤하늘에 뜬 별님처럼 보이지. 어둠 속에서도 빛은 언제나 있단다. 그녀의 말에 아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그림의 노란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렇게 아이들의 어두운 세상에 색깔을 찾아주는 사람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하나는 밀린 고지서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좋은 일을 계속하기에는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그녀의 작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며 서 있는 거대한 빌딩이 보였다. 천명그룹의 본사였다. 저렇게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꿈을 꿀까? 그녀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든 별의 방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는 딸의 스케치북을 넘겨보았다. 온통 검은색, 부서진 차, 비명을 지르는 듯한 형상들, 딸의 고통이 종이를 뚫고 그의 심장을 핥히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딸을 어둡고 고요한 성 안에 가둬둘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도, 심리치료사도 실패했다. 이제 그가 직접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갈 거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 절망적인 침묵을 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차진우가 다음 날 딸을 데리고 간 곳은 도심 한복판에 섬처럼 떠있는 아름다운 국립 수목원이었다. 그곳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냈고 따스한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렸다. 진우는 이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 흑백 세상에 갇혀버린 딸의 마음에 작은 색채라도 더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별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아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자신의 유일한 세상인 낡은 스케치북만을 품에 안고 있었다. 진우는 익숙한 무력감과 패배감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시각 오하나는 수목원 가장 안쪽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희귀식물 온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종종 이곳을 찾아 식물들의 형태와 색감을 스케치하며 새로운 치료 아이디어를 얻곤 했다. 그녀는 막 피어나기 시작한 푸른 달맞이꽃의 신비로운 색채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그녀와 식물, 그리고 종이와 연필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세계. 그곳은 그녀에게 최고의 안식처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진우는 잠시 회사에서 걸려온 중요한 전화를 받기 위해 걸음을 멈췄다.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에 집중하는 그 짧은 순간 별이 아빠의 손을 놓고 어디론가 향했다. 아이는 무엇에 홀린 듯 온실의 한쪽 구석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햇살을 등지고 앉아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어깨선,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그녀 주변을 맴도는 평화로운 공기. 별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진우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섰을 때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별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보며 딸의 이름을 외쳤다. 별아 차별.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온실 구석에서 낯선 여자 앞에 멈춰 서 있는 딸의 작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안도감과 의아함이 뒤섞인 채 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자신을 향한 시선을 느낀 하나는 스케치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가득한 커다란 눈으로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작은 아이가 들어왔다. 하나는 아이를 향해 무해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별의 작은 손에서 스케치북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의 굳게 닫혀 있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기적처럼 열렸다.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었던 그 입술 사이로 녹슨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작고도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곳에 있던 세 사람의 세상을 멈추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 한마디가 수목원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딸에게 다가가던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그가 지난 2년간 꿈속에서조차 듣기를 그토록 갈망했던 그 목소리.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청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딸과 그 낯선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거대한 충격으로 하얗게 변해버렸다. 하나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이가 자신을 부른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녀는 혹시 아이의 진짜 엄마가 자신의 뒤에 서 있나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충격받은 표정의 한 남자와 자신을 향해 애타는 눈빛을 보내고 있는 작은 아이뿐이었다. 별은 그 한마디를 내뱉은 후 모든 힘을 소진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린 진우가 딸에게 달려가 작은 몸을 품에 와락 안았다. 그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시선은 하나에게서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불신과 그리고 수만 가지의 절박한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시오? 그의 강렬한 시선에 하나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이 비극적이면서도 기적적인 순간에 자신이 왜 서 있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겁에 질린 채 중얼거릴 뿐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차진우의 품에 안긴 별은 기적 같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이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듯 아빠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그 짧은 순간이 인연의 절망을 씻어내는 구원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강철문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 것이었다. 그는 희망의 빛이 새어 들어오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여자는 이미 없었다. 그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듯 모든 것을 남겨두고 도망치듯 사라진 후였다. 진우는 딸을 진정시키면서도 머릿속은 그 낯선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다급함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수목원 CCTV 영상을 확보해 방금 나와 별이 곁에 있었던 여자를 찾아 내일 아침까지 그녀의 이름, 직업, 주소, 과거 행적까지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 이건 자네가 맡았던 그 어떤 임무보다도 중요한 일이야.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1000명 그룹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에게 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은 조사 결과를 들고 진우의 집무실을 찾았다. 파일의 첫 장에는 수목원 카메라에 희미하게 찍힌 여자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름 오하나, 나이 28세, 직업 미술 심리치료사, 하나의 색깔 정원이라는 작은 치료실을 운영 중, 미술치료사. 진우는 그녀의 직업을 보고 어쩌면 그날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에게는 아이의 마음을 여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보고서를 계속해서 넘겼다. 그녀의 대학 성적, 평판 등은 훌륭했다. 그녀는 재능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재정적으로는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 진우의 눈이 멈췄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 의료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2년 전, 그녀는 대형 연쇄 추돌 사고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사고 당시와 그 전후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는 역행성 기억상실증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난 날짜,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죽고 딸별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바로 그날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진우의 귓게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울렸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독한 우연이었다. 딸의 침묵을 깨뜨린 기적의 여인이 자신들의 가장 큰 비극과 같은 날, 같은 상처를 입었다니. 희망과 함께 불길하고 서늘한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는 이 비극에 어떻게 엮여 있는 것인가? 그녀는 구원자인가? 아니면 과거에서 온 또 다른 악령인가? 한편 그날 이후 오하나는 며칠 동안 깊은 혼란 속에서 지냈다. 수목원에서 마주쳤던 슬픔이 가득한 눈의 아이와 폭풍 같은 감정을 담고 있던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아이가 자신을 향해 내뱉었던 그 한마디. 엄마. 그녀는 아이가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착각했을 것이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그때 느꼈던 가슴 시린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마주친 듯한 아련하고도 아픈 느낌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밀린 임대료를 걱정하고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그날의 일은 그저 스쳐 지나간 기이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평범한 일상 속에 내버려 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며칠 뒤 그녀의 작은 치료실의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흠잡을 데 없는 수트 차림,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 수목원의 그 남자, 차진우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하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어떤 설명도 인사도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듯한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과 파일,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번갈아 오갔다. 그는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바로 그녀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고 있었다. 오하나 씨, 우리는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소.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를 싣고 작은 치료실의 공기를 가득 메웠다. 오하나의 작은 치료실은 그곳에 들어선 차진우의 존재만으로도 비좁게 느껴졌다. 그의 값비싼 수트와 차가운 아우라, 그리고 그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두꺼운 서류 파일은 이 따뜻한 공간의 모든 것과 이질적이었다. 하나는 자신을 향한 그의 분석적인 시선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의뢰인이 아니라 자신을 신문하러 온 검사처럼 보였다. 진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움직이듯 계산된 침묵으로 먼저 그녀를 압박했다. 그리고는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딸이 당신을 보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소. 그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마치 비즈니스 보고서의 한 줄을 읽듯 건조하게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소. 내가 원하는 건 오직 결과뿐이오. 그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는 제안을 던졌다. 당신의 연수입에 20배를 주겠소. 이 치료실의 빚은 물론 당신이 원하는 곳에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새로운 치료센터를 차려주지. 그 대가로
당신은 별이의 전담 치료사가 되어 내 집으로 들어와야 하오. 당신의 모든 시간을 오직 내 딸의 회복을 위해서만 써야 할 거요. 그의 제안은 마치 가치 있는 자산을 인수하는 기업가의 그것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하나의 얼굴에는 탐욕이 아닌 깊은 모욕감이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차진우 회장님, 제 직업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비즈니스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회장님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녀의 거절은 아니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남자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딸의 얼굴이 떠오르자 이성을 되찾았다. 이 여자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침묵과 수없이 반복된 실패한 치료 과정들, 그리고 아빠로서 느끼는 지독한 죄책감과 무력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에는 어떤 과장이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없었다. 오직 딸을 구하고 싶은 한 아버지의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다. 부탁하오.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딸을 다시 만나주시오. 치료사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간청에 하나의 마음이 흔들렸다. 며칠 뒤 그녀는 그의 저택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별이를 마주했다. 별은 그녀를 보자마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커다란 눈에 희미한 생기가 도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다른 어른들과는 달리 그녀에게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하나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켜쥐었다. 그 작고 따뜻한 감촉이 하나의 모든 망설임을 무너뜨렸다. 이 아이는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하나의 마음속에서 치료사로서의 사명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진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회장님의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정당한 치료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매가 아닌 치료의 과정이 될 겁니다. 치료 방식은 전적으로 저에게 맡겨주셔야 하며 회장님의 개입은 최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 조건입니다. 그녀가 오히려 자신의 조건을 내거는 당당한 태도에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상황의 주도권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계약은 그의 방식이 아닌 그녀의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그날 오후 별이와의 첫 번째 공식적인 치료 세션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약속대로 한쪽 벽면이 특수 유리로 된 관찰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하나가 아이에게 억지로 말을 시키려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저 아이의 곁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그림을 그릴 뿐이었다. 아이의 검은색 세상 옆에 그녀가 조용히 노란색과 초록색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조사했던 서류 속의 오하나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딸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지도 모르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한 인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오하나와 차별의 첫 번째 세션은 차진우의 거대한 저택 안에 마련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은 하나가 직접 설계한 미술 치료실이었다. 방의 한쪽 벽면 전체는 햇살이 쏟아지는 통유리창이었고, 다른 벽면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장과 수백 가지 색깔의 미술 도구들이 가득 차 있었다. 진우의 흑백 세상 같던 저택 안에 오직 이 방만이 총천연색의 섬처럼 떠 있었다. 하나는 아이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별이가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별이의 세상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별이가 검은색 크레용만 고집하면 그녀는 세상의 모든 종류의 검은색을 아이 앞에 펼쳐주었다. 수처럼 새카만 검정, 잉크처럼 깊은 검정, 안개처럼 부드러운 검정. 그녀는 아이에게 검은색 또한 세상의 아름다운 일부임을,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너의 마음을 표현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없이 가르쳐 주었다. 진우는 관찰실에 특수 유리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처음 며칠간 그는 초조했다. 그는 즉각적인 결과와 데이터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나의 방식은 그의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동안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 모아 별이를 고장난 기계처럼 고치려 했다. 하지만 하나는 달랐다. 그녀는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작은 기적들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났다. 어느 날, 별이는 늘 그리던 부서진 자동차 대신 삐뚤삐뚤하지만 온전한 형태의 집을 그렸다. 여전히 검은색이었지만 그 안에는 혼돈 대신 질서가 싹트고 있었다. 또 며칠 뒤, 아이는 검은색 크레용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하나는 말없이 아이의 옆에 알록달록한 색연필 한 통을 놓아주었다. 별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짙은 파란색 색연필을 집어들었다. 그 작은 변화를 지켜보던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느 오후에 찾아왔다. 하나가 아이와 함께 찰흙놀이를 하던 중이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만든 오리 모양의 찰흙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찌그러졌다. 그 모습을 본 별의 작은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소리내어 웃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웃고 있었다. 진우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딸의 기쁨의 표현이었다. 그 순간 진우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이 뜨거운 무언가로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이제 치료 세션이 끝난 후에도 진행 상황 보고를 핑계로 하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는 더 이상 별이에 대해서만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치료 철학에 대해, 그녀가 생각하는 예술과 치유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마음씨만 따뜻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과 신념을 가진 전문가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의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는 그의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그는 서재에서 하나의 파일을 발견했다. 죽은 아내가 남긴 저택의 정원 리모델링에 관한 스케치 파일이었다. 그는 무심코 그 파일을 하나에게 보여주며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물었다. 하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스케치를 살펴보다가 공간의 배치와 빛의 활용에 대해 감탄하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건축과 예술,
그리고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진우는 처음으로 이 저택 안에서 누군가와 진정한 지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의 마지막 세션, 별이는 이제 제법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이는 다 그린 그림을 수줍게 하나에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노란색 햇님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커다란 남자, 작은 여자아이, 그리고 따뜻한 갈색 머리를 가진 하나를 꼭 닮은 여자. 그 그림을 본 하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다. 밤늦게 진우는 텅 빈 치료실에 홀로 서서 그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 자신의 딸이 그토록 갈망하는 미래. 그는 특수 유리 너머 복도에서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는 하나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더 이상 유능한 직원이나 치료사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과 딸의 어두운 세상에 마침내 색깔을 가져다 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차진우와 그의 딸의 세상이 서서히 색깔을 되찾아가는 동안 그들을 지켜보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차민호, 그는 진우의 숙부이자 천명그룹의 부회장이었다. 그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와 함께 진우를 지지하고 어린 조카 별이를 걱정하는 자상한 큰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진우가 별을 위해 새로운 치료사를 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가면 뒤에는 활활 타오르는 질투와 검은 야망이 숨겨져 있었다. 본래 천명그룹의 후계자는 형의 아들인 진우가 아니라 자신이었어야 했다. 그는 수십 년간 그룹을 위해 헌신했지만 형은 자신의 유약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 그는 진우가 아내를 잃고 딸의 문제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그가 약해질수록 그룹의 실권이 자신에게 넘어올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진우를 돕는 척하며 뒤로는 이사회의 임원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하고 있었다. 그에게 별의 회복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2년 전 그 끔찍한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아니, 목격자가 아니라 주도자였다. 그날 밤 그는 사람을 시켜 진우의 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버리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표는 진우와 그의 아내를 모두 제거하고 어린 별이를 후견인으로서 통제하며 그룹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빗나갔고 진우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별은 모든 진실을 목격한 채 입을 닫아버린 살아있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택 서재에서 집사로부터 별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아이가 웃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림의 색깔이 돌아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민호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다. 아이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 기억 속에는 빗길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거대한 트럭과 그 운전석에서 보았던 섬뜩한 얼굴, 그리고 사고 직후 현장에 나타났던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을 터였다. 그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오하나라는 미술 치료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직접적인 공격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진우의 가장 약한 부분, 즉 오하나의 미스터리한 과거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핑계로 진우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언을 건네는 척하며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진우야, 나도 별이가 좋아지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 그 오하나라는 치료사, 정말 용하더구나.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니?
국내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했던 아이가 어째서 정체 모를 젊은 치료사 앞에서만 마음을 여는 것일까? 그는 진우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조사를 좀 해보았는데 그 여자 과거가 깨끗하지 않더구나. 2년 전 큰 사고를 당해 기억의 일부가 없다지. 하필이면 우리 별이와 같은 날의 말이다. 이건 너무 기묘한 우연 아니냐. 혹시라도 그 여자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별이나 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겠니? 그의 모든 말은 조카를 걱정하는 숙부의 충언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심의 불씨를 다시 지피려는 교활한 계략이었다. 몇 주 전이었다면 진우는 숙부의 말에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어떤 편견도 없이 오직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의 순수한 모습을 직접 보아왔다. 숙부의 걱정 어린 말들은 그의 귀에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려는 자의 교묘한 이간질처럼 들렸다. 그는 속내를 감추고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부님, 제가 알아서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의 경계심은 집 밖이 아닌 집 안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과 딸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하나의 신변 보호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경호 인력을 추가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아빠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치유해주는 유일한 희망인 그녀를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야만 했다. 같은 시각 차민호는 자신의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의 인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뱀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아이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 플랜 B를 준비해야겠어. 그 치료사부터 주시의 약점을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택에서 쫓아내야만 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조용히 그리고 잔혹하게 오르고 있었다. 차진우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은 그의 숙부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오하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숙부의 걱정 어린 조언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보았다. 그는 천명그룹의 보안팀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외부에서 전직 경찰 출신으로 업계 최고로 알려진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리고 그에게 2가지 사건의 재조사를 의뢰했다. 2년 전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 그리고 같은 날 오하나가 당했던 사고. 그의 지시는 간결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나는 믿지 않소. 진실을 찾아주시오. 그리고 이 2 여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의 내면에서는 그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치료 세션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아이의 순수한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녀의 텅 비어있던 과거의 한 조각이 채워지는 듯한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가끔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다. 저택에 걸려있는 진우의 죽은 아내 사진을 볼 때면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고, 별이가 그린 불타는 자동차 그림을 볼 때면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코끝에 타는 냄새가 스치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아이의 트라우마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생기는 직업적인 스트레스라고 치부하려 애썼다. 사설 탐정의 조사는 경찰이 덮어두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서서히 열고 있었다. 그는 먼저
진우 아내의 사고 기록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도주했던 덤프트럭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트럭의 난폭 운전을 목격했던 유일한 증인은 얼마 뒤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다. 사건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종결되어 있었다. 무언가 거대한 힘이 진실을 덮어버린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하나의 사고 기록에서 발견되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연쇄 추돌의 충격으로 자신의 차에서 튕겨 나온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탐정이 입수한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구급대원의 초기 보고서에는 이상한 점이 적혀 있었다. 환자 오하나, 머리에 큰 외상을 입었으나 다른 외상은 없음. 하지만 손과 옷에 다량의 검댕과 소화의 혈흔이 묻어 있음. 그녀의 몸에서는 출혈이 없었으므로 그 피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탐정은 마침내 사건 파일 가장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한 장의 낡고 흐릿한 사진을 찾아냈다.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찍어 경찰에 제보했지만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무시되었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불길에 휩싸인 진우의 차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한 여자가 작은 아이를 불길 속에서 끌어내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코트는 사고 현장에서 하나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코트였다. 탐정은 자신의 모든 조사 결과를 들고 진우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는 사진과 보고서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자신의 가설을 설명했다. 회장님, 오하나 씨는 단순히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녀는 최초의 구조자였습니다. 그녀 역시 사고를 당했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회장님의 불타는 차로 달려가 따님을 구해낸 겁니다. 그리고 따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직후 자신 역시 머리의 충격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진우는 탐정의 설명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별이가 그녀를 보고 엄마라고 불렀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외모가 닮아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마지막 모성애에 대한 아이의 가장 원초적인 기억이었던 것이다. 하나의 기억 상실은 자신의 딸을 구한 영웅적인 행동의 대가였다. 그녀는 단순한 치료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별이를 구해낸 생명의 은인이었다.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 진우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감사함. 그리고 그녀를 의심하고 거래의 대상으로 여겼던 자신에 대한 지독한 죄책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찰실의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영웅적인 과거조차 잊은 채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야만 했다. 차진우가 진실을 알게 된 이후 그는 오하나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이전에 그는 고용주로서의 차가운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 그리고 그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깊어진 연민과 보호 본능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직원으로 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과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구해낸 은인이었다. 그의 미묘한 변화를 하나는 의아하게 느꼈다. 그의 시선은 더 따뜻해졌고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낯설지만 싫지 않은 그의 변화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들의 관계가 변하는 동안 별의 내면 세계 또한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하나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지지 속에서 아이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트라우마의 조각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이의 그림은 더 이상 혼돈의 검은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과거로부터 온 속삭임이었다. 아이는 거대한 검은색 트럭이 자신들이 탔던 작은 승용차를 덮치는 장면을 반복해서 그렸다. 거미줄처럼 갈라진 자동차 유리창과 그 너머로 쏟아지던 폭우의 기억도 나타났다. 하나는 아이가 억압된 기억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그림에 대해 섣불리 해석하거나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이 검은색은 아주 힘이 세 보이는구나. 이 빨간색은 조금 아파 보이네. 와 같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이는 처음으로 그림의 사람의 형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로 일그러진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눈과 입이 과장되게 그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섬뜩할 정도로 생생했다. 하나는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별이가 그린 모든 그림들을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안에 숨겨진 상징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아이의 치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한편 차민호는 집사로부터 별의 그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아이가 그날의 기억을 그려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특히 분노한 남자의 얼굴 그림은 그가 고용했던 트럭 운전사의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모습까지 그려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오하나라는 존재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저택 깊숙한 곳에서 10년 넘게 자신의 수족으로 일해온 집사를 불렀다. 그 여자 오하나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진우에게 올리게 아이에게 억지로 과거의 기억을 주입시키고 있다거나 아이를 이용해서 다른 속셈을 꾸미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네. 자네는 오랫동안 진우를 봐왔으니 그 아이가 뭘 믿고 뭘 의심하는지 잘 알겠지. 그는 또한 저택에 값비싼 예술품 하나를 몰래 빼돌린 후 그 혐의를 하나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도 세웠다. 그녀를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만들어 진우가 스스로 그녀를 내치게 만들 생각이었다. 며칠 뒤 집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우를 찾아가 민호가 지시한 대로 하나에 대한 거짓된 우려를 보고했다.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벗어났다. 이미 숙부를 의심하고 있던 진우는 집사의 보고가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의도적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집사의 충성심 뒤에 숨겨진 숙부의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하나 선생의 치료 방식은 제가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민호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확신을 더해 주었다. 그날 밤 치료 세션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별이는 그날따라 유난히 그림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장 충격적인 기억을 종이 위에 토해냈다. 그림 속에는 빗속에서 부서진 차,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두 명의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이전에 그렸던 분노한 얼굴의 남자였다. 그리고 그 남자 곁에서 우산을 쓴 채 차가운 눈으로 차를 내려다보는 또 다른 남자. 비록 뒷모습에 가까웠지만 그 익숙한 체형과 분위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 차민호였다. 하나는 그림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녀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관찰실에서 모니터로 그 그림을 보고 있던 진우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졌다.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진실을 그리며 맞춰졌다. 과거로부터 온 속삭임은 이제 명백한 고발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의 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얼굴을 가졌고 이름이 있었으며 바로 그의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 별이의 그림 속에서 숙부의 형상을 확인한 순간 차진우의 모든 세상은 붉은 분노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총수답게 자신의 감정을 차갑고 예리한 칼날로 벼려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아이의 불완전한 그림 한 장 이상의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즉시 사설 탐정에게 연락해 별이가 그린 그림의 사본을 보냈다. 이 그림이 우리의 타겟이오. 그림 속의 트럭 운전사를 찾아내시오. 내 숙부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를 원하오. 그는 오하나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치료 세션을 계속해 주시오. 아무도 우리가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눈치채서는 안 돼. 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오. 이제 하나는 더 이상 단순한 치료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한 이 위험한 싸움에 가장 중요한 동지가 되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별이를 위해 기꺼이 그 역할을 맡기로 했다. 한편 차민호는 자신의 계략이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초조해졌다. 진우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다. 집사를 통해 들어오는 보고에 따르면 별이의 그림은 날이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이의 입을 그리고 아이의 기억을 영원히 막아버릴 마지막 방법을 써야만 했다. 그는 진우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날을 디데이로 잡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저택의 경호원들과 고용인들을 일부러 다른 용무로 멀리 보내버렸다. 그리고는 자상한 큰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별과 하나만이 남아있는 치료실로 향했다. 하하, 우리 강아지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큰아버지가 우리 별이를 위해 선물을 가져왔단다. 그의 손에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의 커다란 인형이 들려 있었다. 그는 하나에게 차를 한 잔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며 그녀를 별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진우에게서 미리 언지를 받은 하나는 그의 의도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치료 중이라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뜻을 거스르자 민호의 친절한 가면 뒤로 짜증과 조급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이건 가족 문제야. 잠시 조카와 단둘이 이야기 좀 하겠네. 치료사 양반은 잠시 나가 있어. 그가 별에게 손을 뻗는 순간 하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별이의 정서적 안정이 제 책임입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저항에 민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의 인자했던 얼굴이 별이가 그림 속에서 그렸던 바로 그 모습처럼 흉측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미천한 계집이 감히 누굴 막아서 그가 손을 들어 그녀를 밀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협적인 상황, 숙부의 분노한 얼굴과 폭력적인 행동은 별에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을 폭발시키는 마지막 뇌관이 되었다. 아이의 머릿속에 2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빗속을 뚫고 달려들던 거대한 검은색 트럭, 유리가 깨지는 굉음, 그리고 차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던 숙부의 얼굴. 아이의 입에서 지난 2년간의 침묵을 깨부수는 날카롭고도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가락으로 차민호를 가리켰다. 그리고 마침내 억압되었던 언어가 끔찍한 진실과 함께 터져나왔다. 나쁜 아저씨, 트럭 엄마 아파. 나쁜 아저씨, 트럭 엄마 아파. 그 외침은 모든 것을 끝내는 선고였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치료실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진우가 보안팀과 함께 들이닥쳤다. 불길한 예감에 회의를 중단하고 달려온 그는 딸의 비명과 그 고발의 말을 자신의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확인했다. 그는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눈으로 자신의 숙부를 노려보았다. 보안팀, 저자를 체포해 이 방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해. 하나는 울부짖는 별이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고 아이의 눈을 가려주었다. 거대한 저택을 오랫동안 짓눌렀던 검은 비밀은 그렇게 한 아이의 용기 있는 외침으로 마침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차민호는 자신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정신 나간 계집애의 헛소리를 믿고 이 숙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 그의 고함 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진실의 무게 앞에서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차진우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숙부를 바라보며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의 신호에 맞춰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설 탐정과 변호사가 안으로 들어왔다. 탐정의 손에는 차민호의 모든 죄악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차명 계좌를 통해 트럭 운전색에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금융기록, 몇 시간 전 체포된 트럭 운전사가 모든 것을 자백하며 차민호를 배우로 지목한 영상 진술서, 그리고 사고 당시 목격자에게 돈을 건네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했던 녹취 파일까지 모든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차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허세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10수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야망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오랜 원망과 질투심이 결국 그 자신을 파멸시킨 것이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천명그룹의 2인자였던 그는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가 되어 자신의 저택에서 끌려나갔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저택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2년간 이 집을 짓눌렀던 어두운 비밀의 그림자가 마침내 거친 것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딸을 꼭 끌어안았다. 작은 아이의 용기 있는 외침이 어른들이 외면했던 진실을 밝혀낸 것이었다.
그는 딸의 곁을 지키며 함께 싸워준 하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연민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며칠 뒤 진우는 별이와 하나의 손을 잡고 아내가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는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히게 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고 별이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죄했다. 그의 눈에서 지난 2년간 흘리지 못했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별이는 작은 손으로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하나의 손을 잡고 엄마의 사진 앞에 자신이 직접 그린 환하게 웃는 가족 그림을 내려놓았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이제 안 아파. 그 한마디에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이 선언되는 듯했다. 하나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깊은 상처를 함께 겪어내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 걸어온 이미 가족의 일부였다. 그들은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다. 예전과 같은 저택이었지만 그곳을 감싸고 있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슬픔과 침묵의 공간이 아닌 희망과 온기가 깃든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하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감사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오하나 씨,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별이를 치유했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소. 당신에게는 이제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자유가 있어. 그의 말에 하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녀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진우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별이가. 그리고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말이오. 그것은 연인을 향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도 더 깊은 진심이 담긴 간청이었다. 그녀가 없는 이 집을 이제는 상상할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하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그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미 그들 부녀를 위한 따뜻한 방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날 밤 저택의 거실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세 사람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별이는 하나와 진우의 사이를 파고들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다. 죽은 자를 위한 정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한 새로운 삶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차진우의 저택 정원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별의 6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1년 전 이 집을 가득 채웠던 것은 숨막히는 침묵과 슬픔이었지만 이제는 따스한 햇살과 활기 넘치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행복한 어른들의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파티의 주인공인 별은 더 이상 구석에서 검은색 그림만 그리던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어울려 정원을 뛰어다니며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아이의 트라우마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다. 오하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손님이나 치료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가족의 명백한 중심이었다. 그녀의 작은 미술치료실 하나의 색깔 정원화는
차진우가 설립한 공익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더 많은 상처 입은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사랑과 일,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거머쥐었다. 그녀는 잊어버렸던 과거의 기억 대신 진우와 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현재의 기억들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고 있었다. 차진우 또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는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딸과 함께 정원에서 꽃을 심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를 수년간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는 평화와 행복감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사랑받는 법을 배웠다. 그의 세상에 색깔을 되찾아준 것은 오하나였다. 파티에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정원에는 세 사람만이 남았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반딧불이 하나둘씩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별이는 잠자리채를 들고 즐겁게 반딧불이를 쫓아다녔다. 진우는 그런 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곁에 선 하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꺼내놓았다. 하나씨, 당신은 나와 별이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사람이요. 나는 평생 당신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거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그 감사함 때문이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 없는 미래를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소. 우리가 겪은 모든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하나 씨, 나와 그리고 별이와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반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소박하고 따뜻한 성품을 닮은 작은 들꽃 모양의 반지였다. 하나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품에 안는 순간 반딧불이를 쫓던 별이가 달려와 두 사람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아이는 두 사람을 올려다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행복한 목소리로 이 모든 기적을 시작했던 바로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말했다. 야마. 2년 전 수목원에서 들었던 그 첫 번째 엄마는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하지만 지금 아이의 입에서 나온 두 번째 엄마는 행복한 현재와 희망찬 미래를 향한 약속의 언어였다. 그것은 아이의 선택이었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축복의 선언이었다. 진우는 하윤을, 그리고 하윤은 별이를. 세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과거의 상처 위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집을 지어 올린 것이었다. 한 아이의 기적 같았던 한마디는 그렇게 세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여는 미래의 첫 번째 단어가 되었다.